일단 고강도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던졌습니다. 통합당은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면서 선긋기에 나섰는데 16년 만에 다시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론의 파장 어디까지일까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송재인 기자 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여당에서는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하고요 서울 수도권 재선 의원 몇 명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재선 의원들하고 이제 만남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지를 아주 분명히 하더라고요 김태년 의원이.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논의가 올라온 김에 그 야당이 지금 뭐 이거 정략적인 거 아니냐, 부동산 정책 실패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와서 또 못하게 했는데 진짜로 못하면 이게 부동산 불 끌라고 그냥 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이 14년 된 오래된 우리 국민들 앞에 내놨던 정치권의 숙제 이번에 야당의 좀 도움을 얻기 위한 설득을 좀 하고요. 그래서 야당과 함께 손잡고 좀 제대로 된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이 길거리에서 소모되는 그 국정 역량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머리를 좀 맞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통합당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당론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직 뭐 정리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당장 세종시의 모든 매물들이 싹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햄릿이 됐답니다. 강남 집을 팔 것이냐, 세종시 집을 팔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갑작스러운 이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좀 대처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다라고 지금 보여진다면 이건 지금 정말 잘못된 거고요. 지금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좀 끝장을 보는 성격이잖아요. 좀 약간 마초적 기질도 있고 추력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끝장을 보겠다, 이번에 끝내겠다라는 식으로 마구 밀어붙여서는 안 될 일이고, 좀 전에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적 합의를 좀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과거의 헌재에서 이제 이게 부결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분위기를 또 물어보고, 또 실제로 가능하다면 헌재에다가 이제 다시 의결을 요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을 그 원내대표 연설에서 그냥 탁 던지고 그리고 확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도 지금 혼란에 빠진다면 오히려 국력 낭비 아니냐. 좀 더 세심하고 찬찬히 연구했으면 좋겠고, 어제 총리에게 저희 당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정부짐을 통해서 총리한테 물어봤는데 총리께서도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 당과 긴밀하게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계속 얘기를 같이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얘기를 지금 해보자는 건데, 해보자고 좀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해야죠. 왜냐하면 대정부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뭐 공식적인 제안이나 대화를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나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한테 공식적인 제안이나 제의가 없었어요. 네, 그냥 언론에 던진 거죠. 나온 거지. 예.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좀 의아스럽고 이거 국면 전환용 물타기용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죠.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건 있습니까? 오면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그 이전에 대해서 찬성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거는 게 그런 여론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야당의 비판에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 정말 부동산 정책 실패, 이거 이렇게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정략적인 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재미 보고 또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이득 본 게 많은데
이번에도 또 정권 전체적으로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서 반전하고 어제 서명수 의원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또 집권하고 이런 데다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앞에 거는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것은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박수 치는 거라면 야당이 먼저 나서서 하셨어야죠. 뭐 우리가 여당이 제안했다고 야당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래, 국민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그 행정수도 뭐 완성 추진단 이런 거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진짜 완성 추진단 이런 거 만들고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실력과 대안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당도 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미래통합당도 지금은 야당입니다만 여당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약속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수정안을 부결시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까지 올라갔다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을 테니까 그냥 민주당이 정리하기야라고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너무 전격적으로 제안해서 약간 호흡을 좀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행복한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고민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 정책 경쟁 얼마든지 저는 원합니다. 정책 경쟁에서 아이고야 이거 민주당보다 더 잘 준비가 돼 있네 라고 국민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서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행정수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인데 현재 2004년도죠. 16년 전이니까 2004년에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서 뭐 다시 개헌을 할지 아니면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법을, 그러니까 일반 법을 개정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건지 이 세 가지 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게 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까? 그 헌재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게 국민적 합의가 되게 우선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반발이 많거나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반대가 있으면 그걸 관습법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고 수도에 대한 규정들을 쭉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헌재가 얘기한 것의 가장 전제가 국회의 합의가 국민적 합의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대안들을 마련해낸다면 그게 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국회가 합의해서 헌재에 다시 요청하면 헌재가 당연히 다르게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길은 되게 여러 가지이고 여러 가지 다 열려 있다. 다만 헌재 판결을 피해가려고 2004년 그 위헌 판결을 피해가려고 그냥 부분적인 기능적인 어떤 행정수도로 이전, 저 이거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은 오히려 행정수도인 세종에서 올라오는 그 관료들이 시간 카톡 과장 뭐든 길거리 국장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런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걸 우리가 다 봤거든요. 너무 행정 낭비가 심합니다. 근데 또 거꾸로 국회가 또 이분화돼 가지고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잘 합의해서 아예 국회 기능이 다 내려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청와대 기능은 조금 더 합의해서 그것도 되면 청와대 기능도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까지 제가 연달아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잇따라서 반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걸 기정사실화 하시면서 이제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죠. 이게 네. 바로 엊그제 지금 대정부 질문 시작 바로 전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거라서 거기에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로드맵이나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 총리도 아직 검토해 본 적 없다고 얘기하셨고 청와대에서도 저는 이 문제를 검토해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청와대
서울에서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그것도 못 지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를 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주체들이 어느 누구도 지금 검토를 못 해본 상황이고, 그래서 준비가 아무도 안 돼 있고 김태년 의원의 지금 말 한마디로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제 그 추진단이 결성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도 사실 좀 과격했어요. 이제 문제를 딱 던진 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헌법재판소 판결 없이 입법으로만도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입법부가 그 사법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말씀까지 해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실 거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의 집중이 너무 심화되고 또 이번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이 52%나 오르는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수도권의 분산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정말 진의가 뭔지 이거를 발상을 전환하려고 하는 위기 탈출용 국면 전환용 그런 제안이냐 아니면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정책 제안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진의를 모르겠어요. 아마 박용진 의원님도 정확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좀 두고 민주당의 태도를 좀 보고 그리고 청와대와 총리실의 태도를 좀 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우리 야당의 입장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영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 민주당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통합당 쪽에 제안이 온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가타부타 통합당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의견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이른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국면 전환용 물타기 작전에 저희가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전도 하지 않으면서. 네. 앞서 2번 연속 질문 드렸으니까 의원님께서도 2번 연속 질문 드릴게요. 이 얘기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실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14년 된 네. 정책 과제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 일각이라는 표현을 예, 쓰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주장이로.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저보다 저희 TV를 시청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몸으로 직접 체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서울의 집값, 전국의 집값이 정말 너무나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정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인데요. 지금 농담 삼아 나오는 얘기겠지만 K 방역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K 집값은 대한민국의 가격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깊이 반성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거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저희는 그런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서울의 집값이 52% 올랐다는데 25%는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지만 25%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올랐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김현미 장관의 근시안적이고 협소한 눈으로 보는 이런 22번의 정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 부동산 관련한 팀을 교체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국민들한테도 바뀔 수 있다 정책이 그래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공급을 늘리지 않고는 도저히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부동산 팀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정책 전환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공급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서울 집값이 52%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사 기관, 조사 시점, 조사 방법에 따라서 집값 상승률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강북 을이잖아요. 예. 그쪽 지역도 집값, 전세값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 질문하실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지역에 이제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그걸 말하면 그게 또 다른 규정이 될 것 같아서요. 뭐 구체적인 시세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사실은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랐네? 그러니까 한 채 있는 사람은 사실 별 의미 없잖아요. 이거 팔고 어디 나갈 거 아니면.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 이제 기분만 좋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세금만 많이 내고 이제 마는 거예요. 근데 걱정은 집값 상승에 따른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정부 정책에 따른 이 전세 가격의 급등과 전세 매물의 실종 이것이 정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임대차 3법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이번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저는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전세 가격, 임대차 계약의 방법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시키고 나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발 이 대안 이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 대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 다 해라라고 제가 여러 차례 저도 뭐 이런 여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뛰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것도 맞습니다. 뭐 초저금리와 또 유동성이 너무 뭐 대거 이렇게 유입되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훨씬 투자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몰리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뭐 가령 공급을 늘린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뚝딱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만 해도 지금부터 택지 개발하고 밀고 들어가고 하면 10년까지도 걸리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이렇게 잡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허둥지둥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공급 대책을 여러 가지로 좀 마련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좀 허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늘려줘야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한 20년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정책들이 빨리빨리 마련되고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한이 남았고요. 서울시도 사실은 대규모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사회주택 형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게 시장에서는 비싼 아파트,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요구와는 안 맞았지만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예. 의원님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추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에서는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깐 언급을 하기도 하셨는데 이 법의 목적과 달리 다른 부작용을 낼 거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죠. 임대차 보호법을 이렇게 강화하면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가격을 올려가지고 오히려 전세 매물들이 없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지금 서울의 전세값이 지금 이번 달도 0.12% 올라갔고 지금 56주 동안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도 못 잡지만 지금 전세값도 못 잡아요. 사실 만약에 내가 전세 이제 뭐 한 5억, 뭐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다. 근데 전세가 갑자기 1억이 올랐다. 그러면 그 1억을 과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할까요? 결국 더 변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당장 집을 한꺼번에 많이 공급하거나 전세 물량을 많이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어떤 의지나 어떤 정책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22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습니다.
정부가 뭘 발표를 해도 국민들이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만 30.9%의 노후 주택들이 있습니다. 거기 녹물 나오고 살기 안 좋아요. 그럼 그런 주택들은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지금 계속 그걸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지금 그 서울시에서 또 줄이고 규제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 오르고 전세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시급성을 아시고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뭐 강조를 하셨고 총리도 국회에서 사과를 하고 국토부 장관도 사과를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한 시장에 신호를 줘라. 그러면은 그 부동산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팀 교체 그리고 확실한 그 30.9%의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허용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이 집이 늘어나네 하고 절대 이 집값이 안정되죠 어느 정도. 네. 그런 정책들을 모든 전문가들이 다 권하고 있는데 왜 문재인 정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면 두 분 다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서 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그리고 용적률 규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용적률 상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봐야 되겠지만 용적률 상향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 통합당에서는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국정원이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박지원 전 의원께서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정원장이거든요. 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총괄하고 모든 해외 다른 국가들과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교류하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 지난 그 정부 때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통해서 감옥까지 다녀오신 분, 불법 대북 송금으로 인해서 징역형까지 산 분을 국정원장에 앉혀서 북한과 어떤 그 물밑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둔감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지금 박지원 후보자가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의 학력 문제가 아직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지금 취득해서 과연 국정원장으로서 이게 적당하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또 뭐 찬양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으로 저희가 좀 다부지게 이번에 공세를 취해서 의원 불패 신화를 좀 깨보자 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시작도 하는데 떨어뜨리겠다고 저렇게 각오를 하고 계시니까 박지원 후보자가 왜 긴장을 단단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어제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어제 이인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색깔론이 이게 해묵은 색깔론도 아니고 떼내진 색깔론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자칫 이게 예고편이 되고 본 방송은 혹시나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국정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건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대결 상황으로 가던 시절에 그럼 이른바 이제 간첩 잡는 국정원으로서의 역할, 대북 어떤 뭐 정보망만 가동하던 데 집중하고 또 국내 공작을 일삼는 그런 국정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해외 정보를 다 총괄하는 것으로 돌렸고 국내 정치와 국내 정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대북 정보망 그리고 대북 뭐 연락과 관련된 주요한 연결고리인 거는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은밀하게 진행을 하되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국정원이 아닌 라인에서
그 역할을 해왔던 박지원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는 일정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